네, 제 68차 정책조정회의인데 아마 들어오시면서 기자분들이 이 회의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뒤에 우리 걸려있는 이것도 민생살리기 2018년도 예산이고요. 앞에 큰 것도 2018년도 민생살리기 예산. 그 다음에 우리 법적 시한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간이 지금 표가 걸려 있습니다. 한 62시간, 63시간 가까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2018년도 첫 번째 문재인 예산에 대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누건식 원내대표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자정까지 원내대표 회의실에 민생시계를 작동시킵니다. 지금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62시간 57분 40초가 남았습니다. 민생시계는 1분 1초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마련하자는 의미입니다. 민생시계 종료 시점에 국민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입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 전향적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만들어낸 호남선 KTX에 대한 공동정책 합의는 협치의 성과물이라고 자평합니다. 양당은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호남 KTX 무한공항 경유에 합의하고 이 사업의 조속한 결정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공동합의는 여야가 국민이라는 접점을 찾으면 생산적인 논의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협치의 분위기가 민생 예산 처리로도 이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정원이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특수공작비를 50% 삭감하고 각종 수당 역시 감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기로 의견도 모았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조리이자 국민들께서 오매불망 기다려온 국정원 개혁의 물꼬가 마침내 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국정원도 어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정부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공작의 명분으로 악용되어 왔던 대공, 대정부 정보, 국가보안정보와 같은 용어를 직무 범위 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정치 개입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빚어왔던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 평가합니다. 국정원의 정보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 과정에서 그 개정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정보위 내에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원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특수활동비 삭감 및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에 여야가 모처럼 만에 뜻을 모은 만큼 이러한 합의 정신이 향후 국정원 개혁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은 이러한 대외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국정원을 권력의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지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의 미래인 국정원이 건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당의 수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사고로 숨진 제주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에 이어서 안산에 다른 현장 실습생이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만 손과 발이 기계 등에 끼어 절단된 사고만도 4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하루 만에 절단기 작동법을 가르쳐 업무에 투입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 실습생 표준 협약서에 유해, 위험 업무에 현장 실습생들을 동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절규했던 1960년대, 70년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학교 당국, 교육부, 노동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장 실습생 제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게 위험에 처한 우리 아이들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63시간 정도 63시간 남짓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회계년도 기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예산안을 타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인 책임 위치에 있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간 2+2 협상을 합니다. 민생을 우선해야 하는 기본 임무, 정치권의 기본 임무, 국회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자꾸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더 씌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방관, 경찰관 이런 현장 공무원들 충원 예산에 대해서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이런 모욕적인 해당 공무원들이 들으면 대단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사기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들을 평심치 않고 있는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당에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부 인력 효율화 재배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안, 소방, 복지 등 필수 공공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의 재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업무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도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무원 충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 소방관, 경찰관 같은 공직자들에 대해 철밥통, 혈세 낭비 등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적정 공무원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공무원 충원도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고
법정 기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결론을 보충하자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에 행자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85.1%가 소방, 재난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64.1%가 경찰은 국민의 60.1%가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각 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자유한국당도 특수교사 대폭 증원, 경찰 인력 선주국 수준 보강 한 10,000명 정도 증원,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17,000명 증원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도 부사관 증원, 영양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진로학사, 상담사 배치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사 확충, 경찰 인력 증원, 일선 소방관 확충. 지금 우리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는 게 각 당의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 공약으로 걸었던 공무원을 충원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협조 안 하려고 하는지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무려 5개의 과제에 걸쳐서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공무원 확충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야당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지금 예산 정국과 관련해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각 당에서 또는 후보들이 국민들께 약속을 합니다. 당선이 되면 그래서 책임을 맡게 되면 국민을 위해서 또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른바 공약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은 공약을 지켜라, 빌공짜 공약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올해 예산, 2018년도 예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께 이러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이른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즉 저희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들은 공약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는 이랬었습니다. 제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좀 지켜라, 공약을 지켜라고 주장을 했었고 제가 야당일 때 당시 정부 여당은 지금 자유한국당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공약을 안 지키기 위해서 늘 갈등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공개했던 약속, 공약을 저희가 야당일 때나 지금 여당이 돼서나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영세 상인을 상대로 최대 4,000%의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 상인, 영세민 등 500여 명을 상대로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리 대부업자들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대부업자들에 대한 규율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고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해서 대부업자들의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대부업자 규율 강화 등 장기 연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권 소각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위험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각별히 신경 쓰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방안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절망에 빠진 장기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채권 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책 관련한 발언 외에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발언 때문입니다.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발언은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온라인상의 이념적 홍위병에게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등 적폐청산이 법치 파괴라는 황당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하고 국민의 혈세를 권력층이 나눠먹게 했던 또 유용했던 지난 적폐의 청산, 즉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내란죄라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실검 1순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했으면 실검 1위까지 올라갔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권력형 비리,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우선 국회 부의장으로서 체면을 고사하고 국회 의상마저 추락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대선 불복의 작심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간에는 당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만들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참 정치 이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제가 많이 순화해서 지금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께 심재철 부의장 빨리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부의장 사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제1야당의 책임있는 그런 공당이라면 심재철 의원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 출당 등을 포함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의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 상처받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그림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 네, 다음은 박홍근 수석 대표 현안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두 분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좀 중복됩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말 그대로 이제 63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야당은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벌써부터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수 채택 시한이 반복적으로 오게 됐고, 더구나 박근혜 정권의 집행 예산이었던 2016년도 결산안마저도 지금 아직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쟁점 사업과 그 법안에 대해서 패키지로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패키지로 합의된 것을 발표 공표한다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 정책위장께서 지적한 대로 그 협상에 그냥 실무적인 그 의사타진이 아니라면은 책임을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어야지 이게 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협상은 속도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정책위 의장님들과 거기에 원내대표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시한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과 이런 것을 담보하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이제 오늘 오전과 또 오후에 이어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잘하신 것처럼 감액 규모가 정해져야 증액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감액 규모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증액 심사는 그건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6개의 쟁점 사업이 이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오늘 중으로는 타겟을 지어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증액의 여러 가지 규모나 또 사업 내역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증액을 말하기에 앞서서 주속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증액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공무원 추모 부분은 우리 정치위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8%, 반대가 27%입니다. 국민들 2배가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국회나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 충원도 마찬가지로 국가직 지금 12,221명이 다 우리 정치위장이 말씀하신 군부사관 3,948명, 경찰 2,779명, 생활안전 4,228명, 회경 672명, 대부분 다 현장 인력입니다. 지방직은 뭐 소방관, 사회복지, 생활안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시 반복하는 형태를 밟지 않기를, 그래서 야당은 막무가내식 무리한 요구보다는 합리적 요소를 찾고 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 주장이야말로 국기문란 선동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마음을 내놓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부의장 자리부터 내놔야 한다는 게 국민의 지금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장은 민주주의와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국기문란을 선동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장직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께는 제가 향후에 검토를 할 텐데 자신의 발언에 의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영훈 정책위 부의장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의원입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19일 현장 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학생의 명복을 듭니다. 지난 11월 24일 우원식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수석 의원 4분이 고 이민호 군 사망 사업체인 제이크레이션 작업장 현장과 빈소 방문을 통해 배석했던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주교육청 관계자에게 최정부 들어 8월에 발표했던 근로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의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방안이 하달되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실습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의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주를 방문한 다음 날인 25일, 26일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이 파견된 일부 산업체에서는 주말 특근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발생한 안산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이 수신의 중태인 것으로 뒤늦게 교육부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에 도입한 3학년 1학기에도 현장 실습을 보내도록 허용했던
특성화고 현장 실습 내실화방안, 2학년부터 현장 실습을 받도록 했던 소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등의 취업률 중심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지금 당장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신청 조사를 포함하는 현장 실습 전수 실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학교 복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만큼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통과 산업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의무와 강요에 의한 현장 실습에서 학생 선택형 현장 실습으로의 전면 개편의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초등등 교육법 개정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유족 측과 해당 실습업체 간 장례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인 일정도 잡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벌써 돌아가신 11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공식 사과와 장례 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합니다. 해당 업체인 제이크레이션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려 51억 7,2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금 지원 절차와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현장 방문 시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특성화고 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 306호에서 이하경 을지로위원장 및 주재로 진행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가 정부의 국가 예산에 대해서 매우 시급하고 중대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며칠 전 대통령 주재하에 혁신성장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문재인 정부의 성장 안무는 공정성장과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성장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비전과 함께 속도와 구체적 성과가 함께 이루어질 때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을 분명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이 중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성장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R&D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인프라와 관련된 연관 산업의 연구 사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산업혁신입니다. 산업혁신은 기존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키는 한편 서비스 산업을 비롯해서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함께 주력 산업의 고도화 및 혁신 기업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혁신입니다. 기존에 단순히 산업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의 개혁을 통해서 인재를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연계를 확대해 나가서 이런 사람이 우리 경제와 혁신 창업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형 인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사회제도 혁신입니다. 여기에는 이 기존의 이 자본주의 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장 중요한 게 규제 관련 혁신입니다. 규제 혁신이라고 할 때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일방적인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분명히 갈라서 불필요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규제 자체가 없는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관계 부처 공무원이나 관계 당국에서 아예 승인 자체를 거부하거나 검토 자체를 보류하는 형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규제가 없어서 전례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규제가 없으면 만들거나 없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게 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하면 그게 전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새로운 이 혁신 성장에서는 이런 규제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그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규제 개선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이러한 그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선도 사업을 선정해서 이 선도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그냥 담론이나 추상적 수준에 먹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를 조만간 이런 선도 산업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정부가 준비해서 곧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검토와 함께 상당 부분 그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같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심재철 부의장 얘기도 있었고 근데 심재철 부의장은 제가 문득 내란죄 얘기하니까 이분의 내란죄에 관련된 오래전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내란죄라고 해서 신군부에서 조작된 내란죄에서 굉장히 그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심재철 피고였죠. 그 당시에 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그 사법당국이나 검찰을 신군부에게 농락당하는 그러한 사법체계나 검찰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 착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내란죄라고 주장하면 내란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80년대 그런 미몽에서 빠져나오시 말하시고요. 국회 부의장직은 이쯤에서 내려놓고 아예 본격적으로 다른 길로 나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공개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